안녕하세요. 올로바다 NFL 김민준. 최경입니다. 네, 이제 10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부쩍 좀 추워지나 했더니 다시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수능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수능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이미지들이 떠오르지만 이제 또 한파가 늘 이제 같이 붙는 키워드인데 음, 올해 수능은 굉장히 좀 따뜻한 날에 이제 펼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이나 가족분들의 옷차림도 좀 가벼웠다 이런 뉴스도 제가 봤었는데 어쨌든 아직은 좀 겨울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풋볼은 이제 점점 더 겨울에 가까워질수록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번 주도 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0주차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hursday 풋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죠. 벵갈스와 레이븐스의 경기 35대 34 정말 끝내주는 난타전 끝에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두 팀의 이제 첫 번째 맞대결이 이제 앞선 5주 차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41대 38이었나요? 거의 80득점 가까이 나오면서 그때도 사실 레이븐스가 이제 아주 신승을 거뒀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10주 차에 두 번째 만났는데 이날도 또 많은 점수가 나는 양상 끝에 결국에는 레이븐스가 또다시 승자가 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라마 잭슨 선수가 이날 경기 도중에 좀 좋지가 않아서 경기 도중에 야유를 받고 뭐 이런 상황도 조금 있었었는데 결국 이제 4쿼터에 각성을 하면서 4쿼터에만 21점을 만들어냈고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 막판에 라마 잭슨 선수의 퍼포먼스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몰아치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라마 잭슨의 4쿼터였고, 경기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턴오버 없이 터치다운 패스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레드존에서도 모두 터치다운으로 이제 팀이 만들어냈고, 특히 4쿼터 막판에 이제 35점째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터치다운 패스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좀 농구의 점프슛을 쏘듯이 이제 가볍게 뭐 한 발로 점프를 하면서 이제 팔도 굉장히 가벼운 스냅으로 이제 패스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게 엔드존에 이제 비어있던 라셔드 베이트먼에게 아주 잘 연결이 되면서 이날에 이제 결승점을 볼티모어가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데뷔 초기에 라마 잭슨 하면 이제 발을 무기로 하고 어떤 이제 패싱에서는 조금 어떤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기억을 하는데 라마 잭슨이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성장을 해 있는지를 좀 압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한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라마 잭슨의 무서움은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쿼터백들이 글쎄요, 루키 시즌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라마 잭슨 선수가 정말 뛰기만 하던 선수에서 정말 이제는 그 패스의 질까지 좀 좋아진 어떤 그런 모습들 이 선수가 계속해서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선수의 무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데릭 켄리가 뭐 많은 야드를 전진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헨리도 뭔가 유의미한 기록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 사실 이날 이제 세이프티 카일 해밀턴의 이제 부상에 대한 뭐 리포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해밀턴이 뭐 경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필드를 떠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뭔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주중 훈련에도 복귀를 했다고 하고 뭐 저희가 또 각별하게 보고 있는 선수로서 부상이 좀 길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좀 다행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틸러스랑 게임이 이제 지금 반 게임 차죠. 이제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1패가 정립이 더 되어 있는 레이븐스의 상황인데 일단 이제 다음 주 맞대결이 스틸러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이제 다시 이 지구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레이븐스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뭐 브라운스는 이미 좀 쳐져 있는 모양새고 벵갈스도 이날의 승리를 통해서 또 조금 이 여유를 벌려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당분간은 스틸러스와의 2파전 양상으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벵갈스도 이날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제 경기력이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었죠. 일단 저 조버로와 자말 체이스가 이날 70야드짜리 빅플레이를 포함해서 17번의 패스에 11번 성공, 264 리시빙 야드에 터치다운 3개를 합작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음. 이렇게까지 하고도 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또 몸소 깨달았던 네, 그런 또 하루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티 히긴스까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이제 조버로우, 자말 체이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체이스 브라운 이 세 명 위주로 이제 공격을 풀어갔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레이븐스 수비를 공략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30득점 이상 해냈으니까 뭐 공격진에서 뭐 이런 것들이 아쉬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뭐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역시나 이제 수비 쪽에서 라마 잭슨을 전혀 제어를 하질 못했습니다. 뭐 색도 없었고 쿼터백 히트도 아마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라마 잭슨을 뭐 괴롭히질 못하면서 뭐 자유롭게 놔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4쿼터에 역전을 좀 허용을 했던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막판에 사실 이제 그 4쿼터에 한 38초 정도 남겨놓고 이제 35대 34로 추격을 하는 터치다운을 만든 이후에 이제 PAT를 성공시키면 이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상남자식 풋볼 보여주면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4쿼터에 레이븐스가 기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연장으로 끌고 가면 이제 우리가 분위기 쪽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쇼부를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과 별개로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에서의 어떤 모습은 글쎄요, 조금 더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있긴 했었는데 뭐 사실 이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투포인트 컨버전 선택 자체는 저는 뭐 해볼 만한 도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계획은 좀 그럴듯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과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타임아웃까지 써가면서 뭔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쨌든 뭔가 팀이 가다듬은 이제 하나의 약속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투포인트 컨버전 이제 시도를 살펴보면 이날 이제 폼이 좋았던 자말 체이스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고 이 백업 타이트엔드 허드슨에게 패스가 던져졌다가 결국엔 실패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 자말 체이스에 대한 뭐 볼티모어 수비의 견제가 이제 워낙 심하기는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허드슨도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선수들의 여러 가지 모션이나 뭐 스텝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사실 한 명의 리시버를 확실하게 좀 오픈시킬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어야만 저는 이런 이제 타이트한 아주 클러치 상황에서 이런 도박을 좀 걸 때 그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뭐 벵갈스의 진짜 플랜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물로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벵갈스가 조금 뒤늦은 시간에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막판까지 어떻게 분위기를 좀 갖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인터내셔널 시리즈였죠. 독일 뮌헨에서 펼쳐졌던 뉴욕 자이언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 연장 승부 끝에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20대 1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비슷한 팀들끼리 만났을 때 좀 비등비등한 경기가 펼쳐지면서 오히려 원사이드하게 가는 경기보다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이제 또 굉장히 또 비등비등한 경기 끝에 승부가 연장까지 이어지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의 어떤 내용으로 흘러갔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합이 좀 맞았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캐롤라이나가 승리를 가져갔고 이날 뭐 추바 허바드라던가 뭐 수비진 이런 쪽에 결국에는 승리의 공을 좀 돌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음, 이제 허바드 같은 경우는 28번이나 러싱 시도를 하면서 153야드 한 개 터치다운으로 뭐 독일 팬들에게 좀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런 하루를 보냈고
수비진은 이제 연장전에서 결정적인 펌블 턴오버를 유도하면서 사실상 뭐 펜서스 공격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필드골을 시도할 수 있는 뭐 거의 그런 기반을 닦아줬거든요. 예, 음, 그거를 포함해서 또 경기 내내 이제 세 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해냈기 때문에 자이언츠의 공격을 잘 막아냈던 네, 그런 펜서스 수비의 공헌이 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펜서스가 사실 이제 앤디 달튼으로 선발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지금 브라이스 형이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장을 하고 있거든요. 음, 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앤디 달튼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브라이스 영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있는데 뭐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연승을 기록을 하게 된 건 본인 그리고 이제 팀에게는 좀 기쁜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브라이스 영의 어떤 공헌도가 높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앤디 달튼이었으면 훨씬 더 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뭐 어쨌든 뭐 본인에겐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승리였다. 뭐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어떤 수치로 나오는 스탯뿐 아니라 어떤 승부를 결정짓거나 분위기를 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에서 다소 좀 무기력하게 공격이 막히면서 뭐 다시 한번 공격권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아쉬웠다? 그러니까 음, 임팩트가 좀 아쉬웠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4쿼터 막판에 뭐 아예 쐐기점을 내거나 아니면 뭐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좀 드라이브를 연장해 가면서 필드 포지션 싸움에서 좀 유리함을 좀 제공을 하고, 뭐, 시간을 태워서 상대의 어떤 추격 기회를 좀 저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공격진의 또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좀 잘 되지를 않았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사실 경기가 또 연장으로 흘러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소위 좋은 쿼터백들이 보여줘야 하는 시점에서 이제 브라이스 영의 퍼포먼스가 좀 나오질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일단은 바이위크를 펜서스가 지금 다음 주에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내셔널 시리즈 그 다음에 보통 바이위크가 많이 붙는데 2주 뒤라면 이제 앤디 달튼도 아마 필드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브라이스 영과 앤디 달튼 중에 어떤 선수가 이제 펜서스의 주전 쿼터백으로 나서게 될지, 펜서스의 바이위크를 보내는 동안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팀을 만났던 브라이언 번스가 색 하나, 테크 플로스 2개를 기록을 하면서도 본전을 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공격 쪽에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하면서 또다시 패배를 정립을 하고 말았습니다. 펜서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이언츠도 바이위크를 가질 예정인데,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데니얼 존스가 벤치로 내려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확정적으로 이제 공지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자이언츠도 부진했고, 바이위크를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변화에 대한 뭐 타이밍이 있다면 이제 지금 타이밍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자이언츠의 뎁스 차트를 보면 이제 드류 락이라던가 뭐 토미 드비토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 만약에 데니얼 존스가 정말 벤치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드류 락에게 먼저 기회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19대 3으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고죠?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드래프트 동기 간의 맞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어, 드레이크 메이가 이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또 웃는 쪽이 됐는데 케일럽 윌리엄스 입장에서는 그 지난번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경기에서 제이든 데니얼스를 상대로 패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 동기간의 맞대결에서는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풋볼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덴버에 보닉스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시즌에 이제 베어스와 브론코스는 만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신인 주전 쿼터백으로 나서고 있는 팀들 중에는 이제 지난번에 만났던 워싱턴,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뉴잉글랜드가 뭐 유일한 뭐 아마도 기회였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번 다 패했다는 것이 켈러 윌리엄스에게는 뭐 이번 시즌 전체 성적과는 무관하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어,
조금 이제 1번 픽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남은 스케줄로 봤을 때 페이티어츠의 일정이 가장 빡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렝스 오브 셰줄에서는 좀 그 순위가 밀릴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승리를 거둘 확률 자체가 더 낮은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제 이 시카고 베어스한테만 지면 나머지는 이제 전패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을 좀 안 도와주는 시카고 베어스가 좀 야속하고 이날 이제 그 드레이크 메이가 출발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이날 뭐 초반에 8번 패스 시도에 2번 성공, 뭐 49야드였나? 뭐 거기다가 이제 인터셉션 하나가 또 있었으니까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전반 막판부터 경기를 조금 풀어가면서 13대 3으로 이제 앞서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필드골을 만들어냈었던 전반 마지막에 투미니트 드라이브였는데 이게 뭐 타임아웃이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그 타임아웃을 적정하게 사용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마지막에 1초를 남겨놓고 스파이크까지 하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항상 투미닛 안에서는 상황이 다급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루키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침착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돋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욱더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수요일부터 훈련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수요일 훈련에서 이제 공격팀 손발이 좀 안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스 반 펠트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팀원들을 모아서 미팅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스피치를 좀 하고 싶다. 괜찮냐?라고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수들을 모아서 스피치를 했는데 이 스피치의 반응이 선수단 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경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할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 경기 결과를 떠나서 이 드레이크 메이가 시즌 중반에 주전 쿼터백으로 올라섰잖아요. 근데 몇 주 만에 이제 팀을 자신의 팀으로 만들었다. 팀을 장악했다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화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 스포츠고 이제 사람이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이런 뭐 필드 바깥에서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팀 케미스트리와 관련한 일화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드레이크 메이가 지금 이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피치를 자청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동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뭐 당장 올해 뭔가 드라마틱한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드레이크 메이가 패트리어츠의 주전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는 데는 1승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날 수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날 뭐 올 시즌 페이트리어츠가 보여줬던 수비 중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이제 수비가 좋았는데 더 좋아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워낙 이제 수비가 좀 아쉬움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페이트리어츠의 수비로 좀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고 뭐 진짜로 수비가 좋아졌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 이게 상대가 또 시카고 베어스니까 진짜로 좋아졌는지는 몇 경기를 좀 더 치러봐야 알 것 같다. 아직은 플루크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이 패트리어츠의 크리스찬 발모어가 디펜스에서 좀 차지하던 비중이 꽤 있었던 선수였는데 이 음, 선수가 이제 혈전이라는 어떤 질병 때문에 지금 이번 시즌을 통째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훈련에 복귀를 했고 뭐 빠르면 이번 달 말쯤에 좀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발모어가 어쨌든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면 네, 이번 시즌 후반부의 패트리어츠의 수비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승 2패로 시즌을 출발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3연패에 빠져 있는데 이날 뭐 석점 득점에 그치는 빈공으로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최근 세 경기의 합산이 27점 득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공격력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데 당장 지금 뭐, 전체 1순위에 뽑은 신인 쿼터백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음. 일단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를 교체하면서 좀 분위기 반전에 나선 베어스예요. 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이제 셰인 월드론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였던 토마스 브라운에게 플레이 콜링 권한을 넘겨줬고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시카고 베어스가 시즌 중에 감독 교체도 안 하는 팀이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시즌 중에 해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게 베어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이 부분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지금 타이밍에 플레이콜러를 교체하지 않으면 캘럽 윌리엄스의 어떤 커리어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 시즌에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주던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좀 가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좀 피력했던, 뭐 그런 뭐 결과물이라고도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토마스 브라운과 캘러 윌리엄스가 얼마나 빠르게 싱크를 맞추고 자신의 공격 철학을 윌리엄스에게 주입하고 뭐 윌리엄스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이제 좀 베어스 후반기를 지켜보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맷 이버플러스 감독 체제 하에서. 네. 이번에 변화가 아무래도 이제 오펜스 쪽에서의 변화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죠. 올 시즌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맷 이버플러스 감독의 자리 역시도 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팔로 빌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 30대 20으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빌스가 이제 조 플라코를 상대로 4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해내면서 또 낙승을 좀 거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빌스는 이제 이날 경기 첫 번째 수비 스냅부터 곧바로 타이론 존슨이 이제 픽식스를 얻어내면서 이날의 선취점을 이 수비 쪽에서의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음. 그 직후에 나온 바로 다음 수비에서도 또다시 인터셉션을 따냈죠. 그리고 이제 후반에 2개 턴오버가 이제 추가로 나왔는데 사실 쿼터백 조슈 앨런의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네, 공격팀의 퍼포먼스는 30득점 대비 그 내용은 좀 아쉬웠으나 결국에는 이제 수비 쪽에서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네,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사실 이제 그 아마리 쿠퍼가 또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일단 다음 주 칩스전에는 출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아마리 쿠퍼가 너무 늦지 않게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좋은 쿼터백과 좋은 리시버는 호흡을 오래 맞추지 않아도 그 싱크가 굉장히 금방 맞춰지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쿠퍼가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는 부분 역시나 빌스에게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제 목적은 플레이오프에서 아말 쿠퍼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려면 일단은 빠르게 복귀를 해서 정규리그 안에서 폼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시 앨런과의 호흡을 맞추고, 이런데 분명히 시간들이 소요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산해 보면 일단 빠르게 좀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 플라코가 이제 지난 시즌에 브라운스에서 어, 급하게 좀 불을 끄기 위해서 선발로 이제 들어갔고 결국 이제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성공적으로 끌고 간 그런 또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랬던 모습이 지금 콜츠에서는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두 경기에서 턴오버가 6개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콜츠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다.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러면서 콜츠가 앤서니 리차드슨으로 주전 쿼터백을 다시 이제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선발 쿼터백을 교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모두가 상처뿐인 그런 결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콜츠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의 플라코의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원활하게 나오질 않으면서 플라코도 플라코대로 또 상처를 입었고, 이 써니 리차드스는 어쨌든 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제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 팀이 자신을 벤치로 내렸다가 또 몇 경기 만에 다시 지금 올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면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음, 뭐 어쨌든 프로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쉬는 기간 동안 자신의 어떤 경기력을 점검하고 또 멘탈을 가다듬고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했는지 다시 복귀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뭐 육체적인 정신적인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를 예, 다음 경기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 중에 그 콜츠 수비수 이제 다이오 오데잉보 선수가 조시 앨런의 러싱을 막는 과정에서 그 주먹을 세 번 날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 중에 페널티나 징계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뭐 아마도 그런데 이제 이게 비디오 리플레이로 이제 남아 있고 뭐 이것이 어쨌든 뭐 화제가 됐기 때문에 리그 사무국 차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벌금이라던가 뭐 출장 정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보여요. 예, 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미식 축구가 이제 굉장히 터프한 뭐 스포츠이고 뭐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는 위험도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정말 주먹으로 때려도 된다라는 룰은 사실 어디에도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룰이기 때문에 뭐 룰북에 있을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뭐 사안이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제 상대를 때려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네, 그런 행동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음. 이거는 그 동료의식이라는 게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게 풋볼 커리어가 사실 평균적으로 굉장히 짧은 편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돌고 돌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또 돌고 돌아서 같은 팀으로 언제 만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바보 같다. 그리고 이제 프로답지 못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모습을 좀 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좀 음, 아깝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 12대 7 바이킹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AF 동부지구 출신의 이제 두 명의 쿼터백이 각자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만났죠. 근데 두 선수 모두 이제 AFC 동부 시절의 모습을 이날 경기에서 보여주면서 정말 좀 마카마카의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이날 샘 다놀드가 이제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3개, 48.2의 패스 레이팅. 그리고 맥 존스가 터치다운 패스 없이 러싱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터셉션 2개, 38.3의 패스 레이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사실 좀 기대보다도 기준 이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싶어요. 음. 뭐, 샘 더놀드는 사실 이제 시즌 초반에 보여주던 핫한 모습에서 다소 좀 지금 음, 내려오고 있는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맥 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잭슨빌 이적 이후에 이제 아마 첫 선발 기회를 좀 얻었던 것 같아요. 트레버 로렌스가 이제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좀 대체 자원으로 이제 나서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아무래도 실전 뭐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고, 네, 또 패치에서 마지막 시절에 이제 폼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한 경기 만에 곧바로 그나마 좀 좋았을 때의 모습을 바로 재현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킹스가 24년 만에 또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인터셉션 3개를 기록하고 터치다운 없이 승리를 거둔 팀이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기록을 갖고 있었던 팀이 2000년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패커스가 6대 3으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지금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와 같은 그 인터셉션 3개의 터치다운 없이 이 경기를 맞았던 팀들이 2승 101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쉽지 않은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물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바이킹스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다놀드의 인터셉션 3개 아니었으면 경기에 이렇게 비벼지지도 않았을 그런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터셉션 3개를 기록하고 터치다운 없이 승리를 거둔 그런 팀이 됐습니다. 뒤에 디트로이트 경기에 가면 이제 더 놀라운 기록이 또 나와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날 어쨌든 바이킹스가 경기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뭐 타임 오브 포지션도 40분 넘게 가졌을 정도로 뭐 잭슨빌을 압도를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스틴 제퍼슨이 좀 50야드 미만으로 음, 이제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네, 좀 아쉬웠어요. 네. 이게 제교스가 이날 이제 바이킹스의 패스 플레이 상황에서 그 투아이 세이프티 커버리지를 사용했던 비율이 92.9%라 그래요. 이게 2018년 이후에 어떤 NFL 팀도 이렇게 높게 투아이 세이프티를 가져갔었던 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의 가장 낮은 블리츠 비율도 이 경기에서 또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빅플레이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보관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경기의 전반적인 야드 허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빅플레이를 허용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 쪽을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유의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NFL 리그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부분이 나폴롱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한 번 이제 누가 그 어떤 파회법을 갖고 나오면 그걸 금방 이제 카피를 해서 이제 다른 팀들도 그 작전을 갖고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저스틴 제퍼슨을 억제하는 청사진이 되는 경기가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바이킹스는 저스틴 제퍼슨을 막으면 막을 수 있는 팀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제퍼슨에게 빅플레이를 허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팀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저스틴 제퍼슨을 억제를 하는 새로운 키가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블루프린트가 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바이킹스도 이날의 필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열심히 해야겠죠. 네, 음. 바이킹스를 앞으로 상대할 팀들도 이 경기를 참고하겠지만, 일단 바이킹스 자신들도 이날의 경기를 좀 리뷰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스킴을 바꿔서 상대의 투하이 세이프티 전략에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네,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잭슨빌은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던지지 않는 쪽 어깨, 왼쪽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 라이언스전까지 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바이위크인데 그 다음 주인 13주차 텍산스전에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피더슨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피더슨 감독의 희망사항이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로렌스가 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현재까지 보여준 건 사실이잖아요. 데케이드급으로 평가를 받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더욱더 좀 기대 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이 기대 이하라고 생각했던 로렌스가 또 없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더욱더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덴버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인데 16대 14. 이 캔자스시티가 또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9전 전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칩스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위기였죠. 이제 상대가 덴버여서 이제 위기였다가 아니라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그런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쿼터 중반에는 이제 11점 차까지 리드를 허용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시즌 칩스가 치른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리드를 당하고 있었던 뭐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그리고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 사실상 성공률이 글쎄요, 뭐 90%는 무조건 넘을 만한 이 35야드라는 굉장히 짧은 거리의 필드골 기회를 덴버가 맞았고, 이거를 성공하기만 한다면
칩스는 이제 반격할 시간의 여유 없이 그대로 이제 패배가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결정적인 필드골 블락으로 막아내면서 이 극적인 승리를 지켜냈다. 이거는 참, 글쎄요. 뭔가 정말 특이한 결말이었고, 예, 대본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울 만한 네, 그런 좀 특이점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델롬은 어떻게든 된다. 음, 좀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날 그 수비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뛰던 그 레오 쉐너라는 선수가 스페셜 팀 상황에서 결정적인 또 이 필드골 블락을 만들어내면서 이 플레이 하나로 10주차 이제 AFC 스페셜 팀 2주의 선수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 이게 이 필드골 블락 하나로 이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게 얼마나 또 지금 전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칩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부분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더욱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지구 라이벌들이 다들 좀 처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경기 정도는 내줘도 뭐 지구 우승하는데 문제 없어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런 이제 플레이 하나하나에서 이제 좀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왜 이제 칩스 왕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실마리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팀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불필요한 상황에서 뭐 필드골 블락을 시도하다가 뭐 페널티를 맞고 오히려 음, 터치다운 내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날 이제 칩스 같은 상황이야말로 페널티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이제 적극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음,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결과물로 또 만들어낸 이 칩스의 스페셜 팀 전체 선수들 그리고 이제 이 레오 쉐너에 대해서 네,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타이트엔드 이제 트레이비스 켈시가 이날 리시빙 터치다운을 하나를 추가를 하면서 76번째 리시빙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음, 어떤 의미가 있는 기록이냐면 이 칩스의 전설적인 타이트엔드였던 토니 곤잘레스가 이제 칩스 유니폼을 입고 7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것이 칩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음, 뭐 곤잘레스는 이후에 이제 애틀랜타로 이적해서 뭐 개인 커리어는 더 쌓았지만 이제 칩스에서는 이제 76개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음. 트래비스 켈시가 이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캐시가 사실 이번 시즌 많은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제 신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 새로운 역사의 또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날 경기 정말 잡았으면 대어를 낚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제 이게 그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뜰채까지 들어왔는데 뜰채까지 들어왔던 고기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뜰채 밖으로 날아가서 이제 도망을 가는 이제 그런 상황과 좀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정말 그 다 손에 잡았던 경기를 놓쳤다라는 점이 덴버 입장에서 많이 좀 아쉬울 것 같고 신인 쿼터백 보닉스가 이게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팀이고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극복을 해야 되는 팀인 거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로 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던 부분이 덴버 브론코스 입장에서는 좀 챙겨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올해도 한 번 더 만나야 되고 네, 음, 내년부터는 계속 두 번씩 더 만나야 되는 아주 무서운 상대니까 사실은 뭐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음, 보닉스가 칩스를 바라보든 아니면 칩스의 마음스가 이 보닉스를 생각하는 뭐 첫인상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사람 간의 대결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닉스가 뭐 걱정과 우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 내용으로 칩스를 한번 극복하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예.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얻어갈 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 후반전에 무득점으로 그쳤던 것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이 필드골 블락이라는 어떤 사고를 제외하면 사실 보닉스가 이제 그 마지막 드라이브 6분의 시간을 아주 잘 관리하면서 필드골 기회를 아주 가깝게 잘 만들어 놨고
칩스에게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닉스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페셜 팀에서 메이드를 못 해줬을 뿐이다. 네, 이렇게 음, 좀 생각을 하면서 다음을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칩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간담이 서늘했겠죠.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뭐 내용적으로는 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마홈스도 그렇고 이제 트래비스 켈시도 그렇고 경기 끝난 이후에 보닉스를 좀 리스펙트하는 그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덴버와 킨자스시티의 지구 라이벌리가 최근에는 당연히 칩스 쪽으로 일방적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보닉스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예, 앞으로 두 팀 간의 라이벌리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음, 다음 주 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애틀랜타 펠컨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시즌 전 프리뷰 때도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장기간 덴버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동을 했었던 이 저스틴 시몬스가 이날 이제 원정팀 선수 자격으로 덴버의 홈구장을 찾아올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시몬스도 좀 남다른 뭐 감정을 느낄 것 같고 예, 덴버 팬들도 이 시몬스를 좀 반겨주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애틀랜타 falcons와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기입니다. 20대 17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구 최하위였던 세인츠가 지구 선두 펠컨스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뭐 데니스 앨런 감독을 경질한 이후에 지휘봉을 이어받았었던 데런 리치 임시 감독이 곧바로 이제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고 일단 이것만으로도 이제 세인츠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음. 이날 이제 세인츠에서 가장 좀 빛났던 선수는 이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음, 사실 이번 시즌을 이제 빌스에서 출발을 했지만 뭐 시즌 도중에 이제 방출이 됐고 이게 아마 아마리 쿠퍼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MVS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튕겨 나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즌 중에 세인츠로 좀 이적을 하게 됐는데 세인츠에서 이제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이날 좀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이날 이제 이 쿼터에만 패스 3개를 잡았는데 이 3개 캐치로 109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만들었으니까 활약 자체는 굉장히 좀 알짜배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에 17대 7로 좀 리드를 잡으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던 세인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런 리치가 원래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였었잖아요. 그리고 이날 스페셜 팀의 활약도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세인츠였는데 근데 이제 하필 상대가 구영애 선수여서 저희로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런 감이 있는데 이날 이제 구영애 선수가 필드골 미스 2개 그리고 킥블락도 한번 당하면서 이날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경기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게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약간 이런 제스처를 보여줬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아서블랭크 구단주가 이제 고영애 선수에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이제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러면 저 등도 두드려주는 그런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라인 모리스 감독도 경기 끝난 이후에 구영애 선수에 대한 이제 신뢰를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구영애 선수가 얼마나 팀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영애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 예년 같은 그런 이제 성공률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본인의 어, 100%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해서 원래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음. 사실 클러치 상황에서 또 해줬던 이제 게임들이 여럿 있었죠. 네, 그래서 이날의 실수는 분명히 아쉬웠지만 어쨌든 팀 내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만한 뭐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가지고 네, 빠르게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펠컨스는 사실 이제 이날 비전 로빈슨이 되게 또 좋은 활약 보여줬었거든요. 116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제 팀이 패배를 하면서 좀 빛이 바래고 말았고 지금 현재 이제 러싱 야드 전체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어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이제 5위에 선정이 될 정도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이 선수가
뭐 지난 시즌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낸 이후에 올 시즌 한 단계 벌써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그런 만큼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을 때 애틀랜타도 더 많은 승리를 좀 따내서 더 높은 곳으로 좀 가야 될 그런 이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재 이제 애틀랜타가 이제 지구 라이벌들이 좀 부진을 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더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잡을 경기는 확실하게 좀 잡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대 20,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나이너스가 이제 템파베이 원정에서 결국 그 마지막 순간 끝내기 필드골로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지구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게 템파베이가 지난주 칩스와에 이어서 이번 주 나이너스까지 사실은 이제 컨텐더로 분류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좀 한 끗 차로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에요. 음. 나이너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이 키커 제이크 무디가 이제 무려 3개의 필드골을 놓치면서 경기를 여기까지 사실 끌고 왔던 좀 범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키커 제이크 무디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44야드, 49야드, 50야드 필드골을 놓쳤는데 뭐 다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뭐 선수들의 기록 분포를 좀 살펴보면 이 3개 중에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넣어줄 만한 뭐 거리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음. 무디가 이날 굉장히 3개를 다 놓치면서 좀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44야드 필드골, 자신이 실패했던 그 거리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고, 팀이 어쨌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결자 해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좀 마음의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이크 무디가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제발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프로 선수들한테는 이런 멘탈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음. 사실, 글쎄요, 뭐 저는 뭐 이런 이제 프로스포츠, 팀 스포츠에서 뛰어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저 같으면, 이게 오늘은 내가 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누가 좀 대신, 네, 점수를 내줘서, 네, 내가, 패배의 어떤 범인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먼저 들 것 같은데, 이 제이크 무디가 물론 뭐 결과적으로 잘 엔딩이 났으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실제로 정말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진정한 좀 프로의 마인드를 가진 선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날 이제 경기 결과보다도 사실 더 팬들의 이목을 끌었던 거는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복귀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또 게임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퍼디 해줘, 크리스찬 맥카프리 해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참 모디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 전부터 무려 88%의 공격 스냅에 참여를 하면서 13번의 러싱 시도에 39 러싱 야드, 7번의 패스 타겟에 6번의 캐치, 68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복귀 첫 경기부터 1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는 정말 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메카프리다. 음, 물론 햄스트링 부상으로 뭐 해외에서 또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 재활 기간이 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곧바로 실전에 대한 어떤 감각에 대한 이슈 없이 예, 곧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참 대단하고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첫 경기부터 맥카프리에게 좀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닌가? 물론 뭐 팀 내부적으로 맥카프리의 몸 상태에 대한 이제 충분한 확신이라던가 뭐 의학적 소견 이런 뭐 근거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수가 실전 경기를 오랜만에 치르는 거는 변함은 없는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몸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가면 어떨까? 네, 물론 나이너스의 상황이 좀 급하긴 하지만 네, 그런 생각은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템파베이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템파베이가 지금 연패 숫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덧 지금 4연패입니다. 지금 뭐
레이븐스, 펠컨스, 칩스, 나이너스 이런 팀들은 모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팀들이었던 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 자체가 터프한 것도 맞긴 한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 경기들을 대부분 이제 원 포제션 이내로 패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두 경기 정도만 잡았어도 조금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결국 이 경기들을 다 내줬다라는 게 이제 벅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핵심 와이드 리시버들이 이제 모두 부상으로 이제 빠진 상황에서 이날도 사실 템파베이의 리시빙 야드 순위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러닝백 라샤드 화이트, 타이트엔드 케이드 오튼, 다시 러닝백 버키 어빙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순수하게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을 가진 선수들이 게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를 거의 못했다. 예, 뭐 몇몇의 선수들이 나오고 캐치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 영향력이 너무 미미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좀 페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는데, 지금 랩 태클 트리선 왑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몇 주간 또 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 뭐 다음 주가 바이위크, 그 이후에 이제 자이언츠, 팬서스, 레이더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손쉬운 상대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불안 요소가 덜한 경기를 치르게 되기는 한데 지금 현재 주전 리시버 둘이 빠져 있는 상황, 거기 레프트 태클까지 빠진 상황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의 벅스는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업셋을 기대하기보다는 음, 하위권 팀들에게 업셋을 당할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좀 불안정한 전력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한 주간의 이제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잘 가다듬고 핵심 이제 빠진 선수들의 대체 자원들을 좀 선별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입니다. 28대 27로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FC 북부지구 단독 선두 자리를 일단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러셀 윌슨이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왔었던 마이크 윌리엄스에게 역전 터치다운을 연결을 하면서 이제 팀에게 승리를 안겼는데 사실 그 4쿼터에 나왔던 이 플레이가 원래 그 켈빈 오스틴 선수가 연습을 했던 라우트라 그래요. 근데 이제 켈빈 오스틴 선수가 이날 그 머리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에서 빠졌고 윌리엄스가 이제 이 플레이에 투입이 됐는데 러셀 윌슨이 이제 그 마이크 윌리엄스에게 그냥 골아웃 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에 엔드존까지 들어가는 터치다운 패스가 됐고 어쨌든 이제 그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마이크 윌리엄스가 트레이드로 건너온 이후에 이제 첫 번째 터치다운을 역전 결승 터치다운으로 만들어낸 부분,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을 이제 마이크 윌리엄스 선수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조지 피켄스와 함께 스틸러스의 공격진에서 이제 원투 펀치로서의 파괴력을 좀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마이클 윌리엄스도 사실 차저스에서 이제 좋았던 시절에는 어떤 피지컬을 무기로 해서 상대 수비에게 굉장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리시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100%로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좀 근접한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약간 이제 부족한 이 스텔러스 리시버 진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이고 러셀 윌슨도 이제 모처럼 시애틀 시절의 그 역전의 명수라는 그 타이틀이 생각나게 하는 또 좋은 역전승이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이날 그 페이크 펀트 실패 같은 부분은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서의 페이크 펀트 실패가 또 곧바로 동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성공을 한다면 이제 리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서 도박을 해서 얻는 리턴에 비해서 리스크가 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기껏 해본 이제 퍼스트 다운 갱신인데 많이 나아가야 이제 하프라인 부근까지 나가는 걸 거고 이게 도박을 성공시켜서 얻는 리턴보다 실패했을 때 내주는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플레이들은 글쎄요.
뭐 결과를 떠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가 뭐 아무래도 수비의 강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이제 공격권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수비가 약한 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 부담이 좀 적다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예, 수비를 좀 믿고, 한 번 더 참고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스틸러스에게는 조금 더 어울리는 선택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성공했다면 좋았겠지만, 결과가 이제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날 알렉스 하이스미스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또 프레스턴 스미스의 영입이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뎁스를 좀 보강하자 차원의 그런 영입이었는데 일단 하이스미스 선수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곧바로 좀 스타팅으로 뛰어야 되지 않나라 보여져요. 뭐 사실 그 TJ 와트 다음 정도의 뭐 수비에서의 비중을 좀 가진 선수가 이 알렉스 하이스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좀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됐기 때문에 스틸러스 전력에는 분명히 좀 큰 손실이라는 생각은 들고 이 프레스턴 스미스가 얼마나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 수비 쪽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빅플레이를 좀 허용을 하고 드라이브가 계속 이제 연장이 되면서 실점을 허용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스틸러스가 수비가 결국 해주지 않으면 승리를 가져가긴 어려운 팀이잖아요. 어, 물론 이제 스틸러스의 수비는 그럼에도 강력한 모습들을 이날 경기에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더욱더 이제 좀 꾸준한 모습을 경기 내내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커맨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브라이언 로빈슨 없이도 어쨌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공백이나 이제 여파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넘버 러닝백이 빠지고 나니까 러싱 공격에서 좀 원활하게 풀리질 않죠. 이날도 이제 터치다운 3개가 기록되긴 했습니다만 22번의 러싱 시도로 단 60야드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3야드를 못 갔습니다. 그만큼 러싱이 풀리지가 않았었고 덩달아 이제 패싱도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라인 쪽에서도 이날 이제 라이트 태클 앤드루 와일리가 빠져 있었고 센터 타이너 비아다즈 선수도 이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를 향한 스틸러스의 패스 러쉬가 데니얼스에게 여러 차례 좀 어려움을 이제 강요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도 루키로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고생을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 이런 이제 수비가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 이제 커맨더스가 어떻게 데니얼스를 좀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 선수고 신체적으로 이 프로 무대의 뭐 강력한 이 압박이나 태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곧바로 견뎌낼 만한 어떤 뭐 성숙한 신체 이런 것들은 아직 완성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재기발랄한 패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네, 그래서 어쨌든 워싱턴이 데니얼스와 오래오래 함께 가려면 사실 RG3에 이제 좀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 교훈을 분명히 또 구단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데니얼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이 이제 이글스, 카우보이스, 타이탄스로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포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글스가 오늘 아침에 경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이 경기의 결과가, 지구 우승, 그리고 지구 선두를 가르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저희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카우보이스가 어느 정도 좀 뭐 순위 경쟁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글스와 커맨더스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이날 이제 11주 차에 있었던 경기,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있을 맞대결 이 두 경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27대 17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의 주전 쿼터백 윌 레비스 선수가 한 달여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결국 타이탄스가 시즌 첫 연승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턴오버 없이
이 리시버 켈빈 리들리에게 두 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시켰다는 것 자체는 뭐, 물론 좋은 결과였어요. 근데 이제, 레비스 자체가, 차저스의 이제 강력한 패스러시에 좀 대처를 하질 못하면서 7개의 색을 좀 얻어맞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였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레비스는 이제 결국에는 남은 시즌에 대한 과제는 자신의 자리를 좀 지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에 저스틴 필즈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그 이야기를 좀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약간 애매한 이제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이 쿼터백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더 해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팀이 뭐 새로운 FA 베테랑 쿼터백을 영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하위권으로 처지다 보면 이제 드래프트 픽 순위가 그의 반대급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나오는 또 유망주 쿼터백으로 이제 대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스틴 필즈도 베어스 구단의 어떤 테스트를 결국엔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을 했고, 이제 켈러 윌리엄스로 대체가 되는 이제 그런 마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윌 레비스도 지금 이제 비슷한 뭐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 레비스 같은 경우는 뭐 1라운드에 뽑혔던 쿼터백도 아니고 2라운드에 뽑힌 선수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입지가 흔들릴 여지가 더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타이탄스가 뭐 전체 3번 픽 정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레비스가 분명히 좀 분전을 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좀 중요한 시즌 후반기예요. 차저스는 이제 이날 그 하바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 이제 러싱 공격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공격이 굉장히 좀 잘 풀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40일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던 거스 에드워즈와 제이키 도빈스가 이제 모처럼 동시에 가동됐던 경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는 뭐 러싱으로 아주 많은 뭐 결과를 내지는 않는 선수지만, 이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가 이날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러싱을 시도하면서 공격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의 원인이었다는 생각이에요. 네. 특히 이제 이 쿼터 막판에 이제 엔드존까지 4야드를 남겨놓고 있었던 포스 앤 원 상황에서 허버트가 이제 직접 러싱 터치다운을 연결시켰던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게 이제 그 샷건 포메이션을 시작을 해서 그 약간 패스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이제 준 다음에 스텝과 동시에 이제 허버트랑 오펜시브 라인이 오른쪽으로 몰려가다가 이게 수비를 끌어낸 이후에 이제 필드 중앙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비의 빈틈을 파고드는 그런 이제 터치다운이었거든요.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라마 잭슨이라던가 제일런 허츠 같이 그 뛰는데 강점이 있는 쿼터백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선수가 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선수들처럼 잘 뛰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할 법한 플레이를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는 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승부처에서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결과가 좋아서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배짱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저스가 지금 이날 승리를 하면서 10주차 종료 기준으로 AFC 컨퍼런스 지금 6번 시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시드인 콜츠와는 2경기 반 차이 정도가 나요. 그래서 순위에 비해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꽤나 지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근데 음. 이제 밑에서 어떤 팀들이 또 치고 올라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마이애미라던가 뭐 신시내티라던가 이런 이제 저력 있는 팀들은 언제든 좀 시동이 걸리면 네, 몇 연승씩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뭐 아직 안심하기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플레이오프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표를 내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뉴욕 제츠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31대 6으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제츠가 이제 그 행복 회로를 지난주에 좀 돌렸었죠. 근데 사막의 모래 폭풍을 맞고 이제 한 주 만에 이제 행복 회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라클런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좀 연승을 이어가야 됐던 제츠의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의 결과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런 로저스의 남은 커리어, 물론 이번 시즌에 남은 경기들도 포함해서 에런 로저스의 커리어 자체가 좀 그 끝날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상 후유증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즌 내내 너무 기동력이 이제 떨어져 보이는 모습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날도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스트립색 펌블을 하나 당했던 것이 굉장히 이제 승부가 이렇게 좀 원사이드하게 기우는데 그큰 역할을 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패싱 야드도 지금 151야드밖에 되질 않았고, 로저스의 어떻게든 좀 하이프를 위해서 이 다반테 아담스까지 사실 뭐 투자를 해서 데려온 제치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날 로저스가 시도했던 35번의 패스 중에 무려 13번을 다반테 아담스에게 집중을 시켰었습니다. 그만큼 로저스도 좀 간절하게 자신이 제일 믿을 수 있는 타겟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이 50%가 채 되질 않았어요. 아담스에게 던진 패스가. 그리고 그 6번의 캐치 성공도 야드로는 이제 31야드로밖에 이제 변환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공격 쪽에서 좀 부진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제 카디널스는 4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지구 선두 자리를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모든 이제 뉴욕 제츠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 저뭐 제임스 코너의 러싱 공격 비중이 높지 않았음에도 카일러 머리가 이날 정말 완벽한 경기를 또 보여줬었죠. 24번의 패스 시도 중에 22번을 성공을 시키고 266 패싱 야드에 터치다운 패스 하나를 기록하는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애리조나의 공격 뭐 일종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제임스 코너에게 많은 뭐 역할을 기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카일러 머리가 약간의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좀뭐 공격 전술 이런 것들이 많이 뭐 사용이 됐었고 뭐 그것이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경기가 꽤 많았는데 이날만큼은 이제 카일러 머리가 이제 최전선에 서서 공격을 좀 진두지휘했다. 그런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니까 좀 승리 플랜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애리조나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수를 언급을 해야겠죠. 타이탄드 트레이 맥브라이드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이날 이제 상대 넘버원 코너백인 이 소스 가드너의 태클을 정말 그 순수하게 힘으로 이제 벗겨내고 전진을 한 뒤에 또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른 수비수 선수는 이제 허들을 통해서 넘는. 그러니까 힘과 기술, 뭐 민첩성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환상적인 플레이가 한 번 있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지금 500야드를 벌써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타이트엔드 중에서는 지금 리그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기록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맥브라이드는 지금 이제 3년 차밖에 되지 않은 아직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이제 유망주 선수입니다. 근데도 이제 벌써 리그에서 이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줬고, 이 정도 위치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조지 키틀이나 이제 트래비스 켈시가 어쨌든 베테랑 대열로 이제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뭐 레이더스의 브록 바워스나 이 카디너스의 트레이 맥브라이드 이런 선수들이 좀 차세대 리그를 대표하는 타이트엔드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34대 6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카우보이스가 그야말로 이글스에게 썰렸죠. 완전 썰렸습니다. 이날 펌블만 4개를 기록을 했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고 뭐 그야말로 이제 펌블 대잔치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펌블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트레이 랜스가 이제 인터셉션까지 던지면서 총 5개의 턴오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댈러스는 사실은 프레스캇이 이제 빠진 시점에서 사실 이글스라는 이제 강팀을 넘어서기에는 애초에 좀 어려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홈에서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패를 당했다는 것, 이거는 어, 경기에
단순히 패했다는 것도 그 이상의 지금 악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카우보이스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수습할 수 있을지 좀 수습은 해야겠는데, 예, 당장 해결책은 좀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수비는 초반엔 괜찮았어요. 두 개의 턴오버도 만들어냈고, 섹도 다섯 개를 전반에 만들어냈으니까, 이글스의 공격을 압박하는 데는 사실은 댈러스의 수비진이 모자라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전 쿼터백이 빠진 상황에서 공격팀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수비진까지 좀 같이 힘이 빠지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카우보이스의 공격이 무력했냐면 그 전반에 두 개의 턴오버를 갖고 와서 보통 이제 턴오버로 공격권을 넘겨받으면 이게 필드골이라든지 터치다운이라든지 이제 득점으로 얼마나 바꿔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득점도 아니고 단 6야드에 그치는 정말 그 빈공이라고도 얘기하기에는 참 그것마저 아까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수비에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카우보이스가 150야드를 채게 기록을 못했습니다. 근데 카우보이스가 150야드 미만을 기록을 하고 다섯 개의 턴오버를 기록한 게 팀 역사상 네 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이 이날 심각했는지를 이 지표로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소식은 사실 이제 프레스컷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쿠퍼 러쉬와 지금 트레이 랜스가 어,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 이날 이제 두 선수를 모두 투입을 해봤지만 두 선수 다 지금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어둡게 하는 뭐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경기 중에 이제 카우보이스 홈팬들이 야유를 보내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카우보이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카우보이스 팬들도 생각을 했겠죠. 이글스에게 올 시즌 이기기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생각은 했겠지만 이렇게 크게 질 거라고는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았을 거고, 더욱더 조금 믿기 힘든 부분은 사실 지금 시즌이 사실상 끝난 상황이고, 이렇게 그 지구 라이벌에게 대패를 당했는데도 제리 존스 구단주가 마이크 맥카티 감독을 경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팬들에겐 더욱더 놀라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즌 막판에 어쩌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의 2억 4천만 달러를 거의 풀 개런티로 받는 주전 쿼터백이 햄스트링 수술로 시즌 아웃이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댈러스 팬들을 빡치게 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었으면 개빡쳤을 것 같거든요. 저는 상상만 해도 이 정도인데 실제 댈러스 카우보이스 팬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스컷의 이 부상이라는 것이 마이크 맥카시 감독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핑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뭐 이거 주전 코트를 다쳤는데 뭐 어떡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럴 좋은 수, 핑계거리가 좀 생긴 꼴이 아닐까? 네, 물론 제가 댈러스 내부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NFC 이스트에 재밌는 징크스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4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그 지구 우승팀이 바뀌고 있는 그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카우보이스가 우승을 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지금 거의 커맨더스와 이글스 중에 한 팀으로 굳혀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뭐 99%의 확률로 이 징크스가 올해도 또 이어지게 됐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선언을 이 10주 차에 해도 될 만큼 밸런스가 지금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고 그만큼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분위기도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카우보이스가 4연패에 빠져 있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글스가 지금 5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다섯 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이글스 팬들에게는 개꿀맛일 것 같고, 이게
공격팀이 사실 뭐 할 게 많지 않았어요. 수비팀이 다 해줘서 만들어낸 턴오버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스노우볼을 굴리기만 하면 됐으니까 승리를 가져가는 건 너무 좀 손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스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결과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아침에 있었던 커맨더스와의 경기가 지구 우승의 향배를 가르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어, 얘기를 좀 남겨놓고 이번 주에 이제 그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램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레이븐스 원정을 가게 되는데 그 경기까지만 치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까다로운 경기들이 별로 없거든요. 뭐 스틸러스와의 홈게임, 커맨더스 원정 외에는 이제 뭐 이렇다 할 까다로운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레이븐스 원정 경기가 사실은 이제 포스트 시즌에 가는 팀, 그러니까 컨텐더 팀을 상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일종의 이제 그 스파링 같은 거죠. 이제 뭐 롤로 따지면 이제 스크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스크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글스가 사실 시즌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시즌 중반으로 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이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고, 굉장히 뭐 시끌벅적했고, 화려한 플레이들, 또 기억에 남는 승리가 많았던 커맨더스를 이미 이제 추월을 했어요. 10주차 종료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글스가 참 소리 없이 강하다. 예, 최근에 어쨌든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 중에 하나로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 폼을 되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즌 초반보다는 이 목표를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제 선앤의 풋볼 경기였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26대 23으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컨텐더 팀들끼리의 또 미리 보는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 어쩌면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슈퍼볼에서 대진이 형성될 수도 있는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은 사실은 라이언스의 쿼터백 제러드 고프가 이제 5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믿을 수 없는 뭐 경기를 보여줬던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스가 이제 극적인 버저비터 필드골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5개 인터셉션 던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거는 참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라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최근 30년 동안 나왔던 이제 기록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이제 인터셉션 5개를 던지고 승리를 거둔 경기가 2007년 토니 로모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때 당시 이제 상대가 빌스였고 2012년 이제 멜 라이언의 펠컨스가 카디널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이 두 경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또 특이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10년에 한 번, 그 디케이드에 한 번 나오는 이제 기록을 이제 우리가 또 이번 2024 시즌 10주차 이제 만나볼 수가 있었고, 사실 이 주인공이 고프여서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제러드 고프가 이번 시즌 뭐 단일 경기 100% 패스 성공률이라는 또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 최근에 5경기 동안 인터셉션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 시즌 전체로 보더라도, 앞선 그 8경기에서 이제 4개 인터셉션만에 던졌던 제러드 고프가 이날 이제 한 경기에 5개 인터셉션을 던진다. 참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저희가 NFL 보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아주 좋은 사례가 됐던 네,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뭐 팀이 승리를 가져간 거랑은 별개로 이제 제로드 고프의 멘탈이 깨질 만한 그런 이제 경기였잖아요. 이제 이런 패배에 가까운 이제 승리를 어떻게 좀 잘 수습을 해서 본인이 다음 경기에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다음 경기의 결과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근데 뭐 일단은
맥 존스가 나오는 이 잭슨빌을 상대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라이언스가 조금 마음은 홀가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제라드 고프의 재활 뭐 치료 목적으로 이 경기를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라이언스가 이제 이렇게 인터셉션을 많이 던졌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고프의 인터셉션 중에 이제 두 개가 후반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수비진에서 추가 실점으로 허용하지 않고 잘 또 커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들을 포함해서 후반전 전체를 무실점으로 막았던 것이 역전의 발판이 됐다는 생각이고, 또 이날 이 키커였던 이 신인, 제이크 베이츠의 활약이 빛나면서 라이언스가 클러치 상황에서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이크 베이츠가 이제 이날 경기까지 14개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켰고, 엑스트라 포인트도 이제 33개 중에 하나만을 놓치는 아주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라이언스가 뭐 론 리베라 감독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 도박적인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그런 그 오펜스를 또 추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을 드러낼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팀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점수차가 크게 이기는 그런 경기들도 또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키커의 진가는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굉장히 적은 점수차에서 좀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소리 없이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이날 4쿼터에만 58야드, 52야드 끝내기 필드골 두 개를 이제 성공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두 개를 연달아 성공시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만 그 사이에 카미 페어번의 58야드짜리 필드골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 이날 이 제이크 베이츠의 활약이 더욱더 좀 돋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이 9경기를 치렀는데 필드골 시도가 14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경기당 2개가 채 안 되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라이언스가 터치다운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필드골 기회가 적었고 이날 전까지는 사실 50야드 이상의 필드골 시도가 이제 한 번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떤 자신의 뭐 정확도라던가 뭐 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날 50야드 이상의 필드골을 2개를 완벽하게 성공을 해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릴 수 있었던 베이츠였습니다. 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인 코너백 카말 레시터가 인터셉션 두 개를 잡아내는 등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인터셉션 5개를 만들어내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격팀 쪽에서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음, 당초 뭐 니코 콜린스가 이날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콜린스의 복귀가 이날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넥티브 명단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유리한 상황에서 승부를 좀 결정지어 줄 만한 마지막 뭐 스트라이커가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즌 내내 이 텍산스 공격에 이제 상수 역할을 해주던 게 러닝백 조 믹슨이었는데, 이날 믹슨도 좀 틀어 막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25번이나 뭐, 러싱 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싱 시도당 1.8야드로 아주 철저히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권은 많이 가져왔고, 자주 가져왔지만, 그것이 이제, 승리에 충분한 점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니코 콜린스도 빠져 있고 스테펀 딕스 역시도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시즌 초반에 어떤 보여주던 그 휴스턴 텍사스의 기세에 비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제 플레이 쿨러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플레이 콜링이라던가 이제 코칭이 가장 중요한 경기가 NFL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그 플레이 콜링을 수행해줄 선수들이 없으면 뭐 그 작전이 아무리 좋아도 성공률은 낮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어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바비 슬로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프타임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 비밀 소스 같은 거는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하프타임 코칭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그런 멘트를 했던 부분이 본인에게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날도 텍사스가 전반에는 20석점을 냈다가 후반전에 무득점을 내면서 이제 패했던 그런 경기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는 휴스턴의 공격을 대비해서 후반전에 변화를 가져갔고 그것이 이제 무실점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그런 하프타임 코칭에 대한 뭐 가치 뭐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뭐 어차피 바꿀 수 있는 거 없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사실 팬들이나 뭐 선수단의 좀 납득, 이해를 받기 좀 어려운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후반전에 들어서서 경기 흐름이 바뀌는 사례가 뭐 풋볼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종종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마치 좀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비솔로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좀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히는 좀 발목을 잡을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마지막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마이애미 돌핀스와 LA 램스의 경기. 이 경기에서 23대 15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투아가 복귀한 이후에 이제 첫 승을 거뒀던 돌핀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었던 3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음. 양팀 모두 좀 러싱보다는 패싱에 집중된 공격 흐름을 좀 보여줬고, 두 팀 모두 이제 각각 턴오버를 두 개씩 또 기록을 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역시나 이제 승부를 갈랐던 거는 이제 레드존에서의 누가 더 집중력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서드다운 상황에서 누가 더 공격을 연장하는데 좀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냐, 이런 데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마이애미가 이제 이날 그 13번의 시도 중에 6번의 성공을 기록을 하면서 거의 이제 서드다운 컨버전을 50% 가까이 이 성공률을 끌어올렸었던 데 반해서 램스는 12번 시도에 3번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공률 역시도 거의 뭐 절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양 팀 모두 이제 3번씩 레드존 트립이 있었는데 돌핀스는 터치다운을 2개를 만들어냈던 반면 램스는 터치다운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던 레드존에서의 집중력, 서드다운 컨버전에서의 어떤 성공률 이런 부분들이 경기 결과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돌핀스의 베테랑 이 칼라이스 캠벨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했던 인터뷰가 좀 재밌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수행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이애미 돌핀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돌핀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지금 3승 6패로 뭐 승률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선수단 라인업, 그다음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고 충분히 폭발력이 있는 공격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소위 체급이 높은 팀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돌핀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AFC 전체적인 뭐 순위 판도를 보면 마이애미가 뭐 빌스를 넘어서서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와일드카드 자리는 여전히 좀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AFC 7번 시드인 덴버가 5승 5패예요. 근데 이 두 팀이 뭐 맞대결하는 스케줄은 없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덴버와 마이애미가 이긴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마이애미에게 표를 주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즌이 흘러가다 보면 덴버보다는 마이애미가 더 많은 승수를 쌓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시즌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이날 투아가 인터셉션을 던진 이후에 상대 전진을 막기 위해서 또 태클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근데 투하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너무 많은 이슈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 조금 이제 부상 복귀를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간의 부상 이력을 생각을 하면 몸을 좀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이 좀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회해야겠다는 뭐 책임감, 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복귀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어떤 승부욕, 뭐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런 플레이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프로 의식이나 뭐 그런 투쟁심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은 여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귀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투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분명히 NFL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는 거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증명을 해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스스로 조금 더 마인드셋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램스는 이제 3연승을 이어가다가 연승이 끊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어, 오라인 쪽에서 이제 조나 잭슨 그리고 스티브 아빌라가 IR에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라인의 무게감이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부상 복귀 첫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몸이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조나 잭슨의 경기력이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존 오트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뭐 장기 계약 이후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고 사실 주전 자리도 이제 잃었었던 바 있었는데 이 헤븐스타인이 이제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섰다가 또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매튜 스태포드라던가 뭐 러닝백 카일렌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거기다 이제 그 올 시즌에 또 타이트엔드 쪽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었던 그 콜비 파킨슨 선수가 아직 뭐 첫 시즌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뭐 램스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이 선수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사실은 높은 금액을 음. 줬거든요. 근데 기대했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램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록지상에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 섞인 과투자를 했었던 램스였는데 지금까지는 그 결과값이 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개막 후에 첫 5경기까지는 공격 스냅 참여율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0% 후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확고한 주전 기회를 한 5경기 줬었던 거죠. 근데 음,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주차, 7주차에는 한 60% 중반 정도로 이 활용도를 낮췄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뭐 특별한 뭐 개선점이라던가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를 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9주차에는 42%, 그 다음에 이제 이날 10주차에는 16%로 급격하게 이제 출전 빈도나 시간 같은 게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2경기에서는 아예 패스 타겟 자체도 한 번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기에 투입이 되더라도 이제 대부분 그냥 블로킹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좀 그치는 좀 역할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일러 히비가 이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쿠퍼컵과 푸카 나쿠아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좀 이런 콜비 파킨슨 같은 이제 보조 옵션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제 시즌 플랜에는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잘 나오질 않다 보니까 램스의 성적도 좀 뭐 기대치보다는 나오질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마이애미 돌핀스와 LA 램스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펼쳐졌던 14경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반기가 끝이 난 이후에 이제 후반기라는 이제 절반의 또 이제 시즌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후반기의 첫 경기를 또 어떻게 분위기를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모든 팀들에게 중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남은 경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남은 이제 후반기를 이제 모든 팀들이 좀 어떻게 또 가져가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들도 있을 거고 저희 팀처럼 이제 그 1번 픽을 향해서 이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는 그런 팀들도 있을 텐데, 각자 이제 응원하시는 팀들, 그리고 이제 응원하지는 않더라도 또 이제 늘 빅경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기들을 함께 하시면서 저희 올어바다 NFL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주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위권 팀들 간의 맞대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글스와 커맨더스의 경기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뭐 레이븐스와 스틸러스의 지구 라이벌 맞대결, 그다음에 칩스와 빌스의 뭐 최근 AFC 뭐 클래식 매치라고 봐도 뭐 무방한 또 그 맞대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굵직한 경기들의 결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기들 이야기까지 가지고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